리그 10라운드 프리미어리그 단독 1위의 리버풀, 아스날과 맨시티가 동시에 패배하는 보기 드문 상황 속에서 리버풀은 2대1 역전승을 일궈내며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체 경기를 통틀어도 이만큼 힘들었던 경기가 있었나 싶은데 대체 왜 리버풀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그렇게 힘든 경기력을 보였는지, 후반전에는 어떤 변화 요소들로 하여금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새 감독이 부임한 팀의 경우 경기장 안팎에서의 적응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일관적인 경기력을 유지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력이 증진되는 과정은 수많은 실수, 데이터를 통한 선수, 팀의 장단점 파악,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선수 개인의 퍼포먼스 성장, 팀 전체가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가진 채 경기에 임하기. 아르네 슬롯은 위리겐 클롭이 남겨둔 스쿼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시즌 초반부터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여전히 일관적인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아스날과 맨시티가 시즌 초반 리버풀보다 낮은 승점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리그 중후반부에서부터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평가하는 것 또한 수년간 누적된 일관적인 경기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리버풀 입장에서 기분 좋은 소식은 아스날과 맨시티 두 팀 모두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일관적인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버풀 또한 새 감독이 부임하며 우승 경쟁권 수준의 일관성을 보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프리미어리그는 변수가 난무하는 흥미로운 시즌이 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죠. 브라이튼과의 경기를 통해 리버풀이 왜 높은 수준의 일관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는지 몇 가지 문제점과 그럼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살펴봅시다. 첫 번째, 수비 구조, 방식에서의 문제. 리버풀은 4-4-2, 4-2-4, 3-2-3-1 세 가지 수비 포메이션을 활용합니다. 지금과 같이 미드블록 상황에서는 10번 소보슬라이와 9번 누네스가 중앙을 차단하며 센터백 2명을 압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상적인 그림으로는 2명의 공격수가 상대 센터백의 패스를 방해하며 미드필더로 향하는 패스기를 차단한다. 미드필더 2명은 그라벤베르, 메갈리스터가 견제하며 쉽게 몸을 돌리지 못하게끔 만든다. 이 구조인데 누네스가 첫 발을 떼는 순간 센터백이 두 선수 사이를 관통시킵니다. 이러면 수비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해당 패스가 들어가며 미드필더가 몸을 돌리게 되면 메갈리스터, 그라벤베르가 볼을 빼앗기 위한 동작을 가져가다 보니 당연히 압박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 뒤로 돌아가는 선수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패스 한 번으로 메갈리스터도 관통됩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공간이 상대에게 점령됩니다. 중앙에 집중되어 측면으로의 아이솔레이션 구도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겠죠. 다시 되돌아가서 문제를 생각해보면 미드블록 상황에서 발생하는 9번 누네스의 압박 타이밍, 강도 문제와 그라벤베르, 메갈리스터의 수비 포지셔닝, 경합이 아쉽다 볼 수 있겠죠. 다른 장면으로도 보겠습니다. 골키퍼로 볼이 전달되어 빌드업이 시작됩니다. 누네스가 골키퍼를 향해 1차 압박을 시작하죠. 누네스가 골키퍼에게 더 가까이 접근했을 때의 브라이튼 포지셔닝을 봅시다. 센터백은 좌우로 벌려져 있고 미드필더 한 명은 우측, 또 다른 미드필더는 누네스의 압박을 그대로 따라가며 뒷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누네스가 왼쪽에서 안으로 압박을 돌자 골키퍼와 간격을 좁히고 있던 미드필더가 볼을 쉽게 받을 수 있겠죠. 즉 누네스가 왼쪽에서 안으로 도는 압박 움직임을 이미 알고 그 반대 동선에서 패스를 받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쇼패스로 받고 너무나도 쉽게 우측으로 벌려있던 센터백에게 전달, 첫 번째 패스를 연결시킵니다. 다시 리버풀은 공을 측면으로 몰기 위해 압박하겠죠. 미드필더는 내려와서 간격을 좁혀주며 선택지를 넓혀줍니다. 미끼 역할로 3자, 또 다른 미드필더가 받을 수 있는 움직임도 되고 실제로 쇼패스를 받고 곧바로 전진시킬 수도 있죠. 센터백은 앞에 있는 미드필더의 움직임을 활용하며 뒤로 빠지는 또 다른 미드필더에게 전달, 첫 번째 압박 라인이 무너지게 됩니다. 메갈리스터와 그라벤베르는 간격을 좁히지 않고 있었다 보니 현재 미드필더가 너무나도 손쉽게 볼을 받아 몸을 돌릴 수 있었죠. 여기서 메갈리스터와 그라벤베르가 공간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압박 타이밍을 보면서 뒤로 물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무리해서라도 볼을 끊기 위해 경고를 감안해야겠죠. 현재의 상황에선 무리하지 않고 거리만 좁히다가 치명적인 스루 패스를 허용합니다. 지금처럼 상대가 1차 압박, 2차 압박을 너무 쉽게 뛰어넘으면서 단 한 번의 패스가 공격수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켈러의 슈퍼세이브로 겨우 살았지만 문제점이 명확해 보이죠. 되돌아가서 봅시다. 1차적으로 누네스의 압박 강도, 타이밍에 대한 조정은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는 경기 중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우리 공격수의 압박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빠르게 분석하여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누네스의 압박 개념을 더 강화시키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보면 이미 공격수의 1차 압박이 뚫리는 상황에서 해당 공간이 비게 되었을 때 메갈리스터, 그라벤베르는 더욱 타이트하게 간격을 좁히며 경합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1차 압박 라인이 이렇게 높은데 메갈리스터, 그라벤베르가 뒤에 있었다는 건 수비 간격 조정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현재 실점도 이처럼 압박에서의 문제가 노출되어 발생했죠.
있었죠. 지금 상황을 봅시다. 브라이튼의 미드필더 한 명이 센터백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네스는 압박하는 과정에서 소보슬라이와 좌우 위치가 바뀌어져 있고 서서히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과정이었죠. 미드필더 한 명이 들어간 것을 인지한 오른쪽 윙어가 중앙에서의 볼을 받는 움직임을 가져가며 순간적으로 메갈리스터가 오른쪽 윙 포워드의 움직임을 견제하며 붙게 됩니다. 상대 미드필더는 이를 활용하죠. 센터백에게 자신을 향해 패스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첫 번째로 메갈리스터는 윙어가 뒤로 빠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며 미드필더에게 과감하게 붙질 못합니다. 소보슬라이와 누네스는 자신들의 위치로 회복하려는 과정에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대각선이 비어버리게 됩니다. 이 틈 하나 메갈리스터 소보슬라이 사이 공간으로 패스가 연결됩니다. 포지셔닝 문제로 중앙 공간을 허용하게 되면 수비 입장에서 이 공간을 방어하기 위해 밀집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측면에서의 아이솔레이션 구도를 쉽게 노출하게 됩니다. 지금 장면만 보셔도 알 수 있지만 3명이 중앙을 좁히게 되어 왼쪽 윙 포워드 미토마는 풀백이 도저히 마크를 붙을 수 없죠. 중앙에서 측면, 이 아이솔레이션 구도를 보다 쉽게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만 밀집된 중앙 공간도 발생하여 위협적인 찬스로 이어질 수 있죠. 이처럼 첫 번째 압박, 수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센터백에서 미드필더로 너무나도 쉽게 중앙 공간을 허용하게 된 것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중앙이 밀집되는 순간 측면에서의 아이솔레이션 구도 발생, 이후 박스 안에서의 어수선한 포지셔닝 속에 실점하게 되었는데 결과값인 실점보다도 그 전까지의 과정, 센터백, 미드필더, 윙어, 측면 아이솔레이션, 센터백과 미드필더로 이어지는 이 순간에 대한 수비를 보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던 위협적인 장면, 실점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4연전 동안 발생했던 위협적인 장면들의 대부분이 지금과 같은 패턴에서 발생했습니다. 첼시전으로 보시죠. 현재 첼시가 3-2-3 구조로 서 있습니다. 리버풀은 4-2-4 수비 포메이션. 1차적으로 4-2-4 수비의 문제는 지금과 같이 10번 미드필더 혹은 윙어가 측면으로 내려오게 되면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따라 붙게 되거나 아니면 마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존스가 파머의 맨마킹을 붙어 측면으로 벌려지게 되면 사이에 선수가 그냥 없습니다. 3-2-2-3, 4명의 미드필더를 견제하기 위해 4-2-4, 4-4-2를 활용하여 4명의 미드필더를 동일시하게 가져가는 것인데 한 명이 측면으로 빠진 것이죠. 이때 제임스는 누네스 각포 사이로 그대로 쉽게 패스 관통. 여기서도 문제고, 카이세도가 몸을 돌리게 되는 순간을 보시면 더블 피봇인 그라벤베르와 존스 간의 간격이 벌려진 것을 알 수 있죠. 존스가 파머를 따라가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9번 잭슨이 뒤로 돌아가며 직접적인 스루 패스도 나올 수 있고 측면으로 전달하여 아이솔레이션 구도를 만들 수도 있죠. 여기서는 카이세도가 중앙 스루 패스를 선택하며 잭슨이 뒷공간으로 파고듭니다. 위협적인 슈팅까지 마무리되었죠. 위에 나온 사례와 매우 흡사합니다. 물론 이를 방어하기 위해 4-2-3-1 구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하고 있지만 수비 구조에서 발생하는 포지셔닝, 간격이 전반전에서부터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합에서의 문제. 하프타임에 선수들에게 무슨 말을 전했냐는 질문에 대한 슬롯의 답을 보시죠. 전술적으로 약간의 변화를 줬지만 그것이 볼 점유나 우리가 후반에 더 강하게 나온 이유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다른 태도와 더 강한 강도로 경기에 임했다는 점입니다. 슬롯의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력 분석을 통해 선수들에게 좋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결국 상대보다 더 나은 경합, 강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약 2달 반 동안 아르네 슬롯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자주 언급했는지는 모두들 아실 겁니다. 특히 브라이튼 경기에서 발생한 전후반의 차이는 스탯으로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전 리버풀은 미드 서드, 즉 경기장 중앙에서 21번이나 소유권을 잃었으며 경합 성공률에서도 브라이튼은 50.9%로 리버풀보다 더 높은 승률을 보였습니다. 태클 성공률에서부터 인터셉트 차이, 중원에서의 볼 리커버리 차이까지 수비적으로 아무것도 못했다 해석해도 될 만큼 열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 결과를 보시죠. 태클 18대8, 성공률 72.2%로 수치, 성공률 모두 급증했습니다. 인터셉트 또한 우세, 특히 중원에서의 볼 리커버리 16대10 우세. 여전히 후반전에도 중원에서의 소유권을 내준 수치는 높았지만 경합 승률을 보시죠. 무려 70%로 전반전 48.2%에서 20%가 올랐습니다. 공중볼 경합 또한 전반전과 달리 브라이튼 상대로 이겼으니 어떠한 차이가 극명히 발생했는지 알 수 있으시겠죠. 선수들의 마음가짐, 경합, 강도 모두 공격적으로 변했다. 우선 후반전 바뀐 요소 전체를 다 얘기해보면 첫 번째, 중앙에서의 수적 열세 상황이 발생하니 아스날전과 마찬가지로 아놀드를 8번, 10번으로 활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누네스의 1차 압박 강도, 타이밍을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메갈리스터, 그라벤베르의 압박 라인을 높여줬습니다. 네 번째, 경합에서의 강도를 높여 적극적인 싸움을 요구했습니다. 1번은 볼 소유 상황에서의 내용이라서 다음에 추가해보고 2번에서 4번 내용을 함께 예시로 봅시다. 전반전에서도 계속해서 누네스의 압박 위치를 조정해 주었지만 후반전에서부터 누네스의 1차 압박 시도 횟수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지금처럼 골키퍼가 볼을 잡는 상황에서 누네스, 소보슬라이, 살라 3명이 모두 간격을 좁혀 골키퍼에서 미드필더로 향할 수 있는 쇼패스 길만 차단해버립니다. 골키퍼를 압박하지 않고 동선만 차단, 소보슬라이가 간격을 좁히며 압박하게 되죠.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골키퍼는 그대로 롱패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살라가 중앙으로 좁혀 풀백이 사이드로 붙기 때문에 이를 연결해주기 위해 쇼패스가 아닌 롱킥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좁혀준 미드필더
미드필더 그라벤베르가 따라가며 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라벤베르가 헤더로 소유권을 가져오며 패스, 상대 수비 공간에서의 좋은 찬스가 곧바로 이어지죠. 지금 말한 2번에서 3번이 모두 이뤄진 상황입니다. 누네스의 압박 강도, 타이밍 조정, 그라벤베르 메갈리스터 간격 좁히기, 또 다른 장면으로 보시더라도 페널티 박스에서의 골킥 빌드업을 짧게 이어나가는 장면입니다. 역시나 소보슬라이가 1차 압박을 하며 간격을 좁혀줍니다. 브라이튼이 누네스의 압박을 역이용하며 푸는 것을 전반전에 잘 보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소보슬라이가 중앙에서 좌측으로 압박을 해주며 패스기를 차단합니다. 공간이 없어 롱볼 선택, 리버풀 소유권 회복. 이처럼 아르네 슬롯은 브라이튼이 누네스 소보슬라이로 시작되는 압박을 어떻게 역이용하는지 전반전에 파악해두고 후반전에서부터는 이를 활용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압박 변화가 경기 결과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선수들의 공격적인 태도, 경합에서의 우위를 토대로 안필드의 열기를 높인 게 주요했습니다. 55분에 발생한 장면을 보시면 리버풀 수비 지역에서 아놀드와 에스투피냔이 부딪히게 됩니다. 서로 거의 주먹다짐 할까 말까한 수준까지 거친 장면이 연출되죠. 안필드에서 상대 선수와의 마찰, 관중들은 상대 선수에게 야유, 우리 선수들에게는 열렬한 지지.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후 시작되는 프리킥, 켈러의 롱킥에서 소보슬라이 백헤더, 누네스가 이를 살라에게 곧바로 연결해줍니다. 살라의 대각선 움직임,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는 아놀드와 마찰이 있던 에스투피냔. 결과적으로 득점에 이어지진 않았지만 아놀드와 에스투피냔이 싸운 결과가 아이러니하게 경기에서 가장 위협적인 찬스로 이어졌죠. 이처럼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피지컬적인 능력을 토대로 볼키핑, 볼 없는 상황에서의 경합이 조금은 아쉬웠던 메갈리스터를 존스로 교체, 뜨거워진 분위기 속 트랜지션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전진 드리블에 큰 장점이 있는 공격수 루이스 디아스를 소보슬라이와 교체하며 투입, 4명의 포워드를 활용하며 경합, 압박, 강도 모두 높일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각포의 크로스가 행운의 득점으로 이어지며 동점. 그런데 여기서 또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동점골이 발생하고 난 다음 1분 뒤 각포와 상대 센터백이 또 한 번 싸웁니다. 원래 이렇게 싸우는 친구들이 아닌데 자주 싸우더라고요. 이러면 안필드의 열기는 몇 배로 더 뜨거워지기 마련이죠. 정확히 1분 뒤 혼란의 트랜지션 상황에서 살라의 득점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특별한 패턴이라든가 선수들의 포지셔닝 변화로 이어진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르네 슬롯이 인터뷰한 것처럼 선수들의 태도, 공격적인 방식이 브라이튼의 좁은 4-4-2 수비를 뚫어내고 트랜지션을 야기해 3분 2득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전에서부터 이뤄지지 않은 점은 문제라 얘기할 수 있겠으나 역시나 이를 빠르게 피드백하여 전환시키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볼 수 있겠죠. 결론, 생각보다 전방에서의 수비 문제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개개인의 능력이 발전하면 팀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장기적으로 리버풀이 더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경합, 압박에서의 개선점이 더 이뤄졌으면 합니다. 물론 잘한 부분도 대단히 많으니까 향후 지금의 포메이션에서 발생하는 실점이 있는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